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긴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긴장해서 횡설수설할까 봐 대본을 적으려고 했는데, 약간,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날 것 그대로 좀 전달드리는 느낌을 내보자.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Promise to Async Await이고요. 이제 이벤트 루프와 더불어 되게 중요한 개념인 비동기를 다루기 위해서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프로미스 객체와 에이싱크 어웨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겪게 된 그런 시행착오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미스와 에이싱크 어웨이트의 그 기본 그리고 이제 사용 방법 같은 거를 공유 드린 다음에 예제 코드를 몇 개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저기 자바스크립트 엔진 엔진 중에 V8이라는 엔진이 있잖아요. 크롬에 탑재되어 있는 거기 있는 테크블로그 글을 읽다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 오류를 파고드는 그런 스토리도 한번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기 앞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도 있는 어느 면접관분의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이거 외웠는데 라고 하시지 말고 이 딥다이브를 잘 들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샤랄라한 답변을 예, 말씀드린 다음에 꼭 좋은 결과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흐름상 콜백 패턴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콜백 패턴은 이렇게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1급 객체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제 전달될 수 있고 값으로 이제 받아질 수도 있고 인자로 넘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동기 작업을 예전에 처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인자로 넘기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덴트 레벨이 깊어지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 모양의 이런 코드 패턴을 띄게 되었는데요. 이게 조금 더러운 패턴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웃긴 짤도 탄생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자주 공부하시는 딥다이브, 모던 자바스크립트 딥다이브 책을 보다 보니까 또 다른 단점으로 이렇게 비동기 작업 중에 발생한 그 스로우된 에러를 잘 감지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프로미스가 등장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미스가 뭘까요?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프로미스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네, 비동기 작업을 맡겨 놓으면은 일단 네, 어떻게 되든 간에 나중에 불렀을 때 일을 맞춰놓겠다고 약속하는 일꾼입니다. 네, 더 좋은 비유가 있으면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재밌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일단 이게 기본적인 그 프로미스의 사용 방법으로서 많이 알려진 코드예요.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프로미스라는 상수 안에 프로미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 얘는 함수를 하나 인저로 받습니다. 근데 그 함수 안에는 resolve라는 콜백 함수가 있고 reject라는 콜백 함수가 하나 있어요. resolve는 이제 뭐 후에 설명하겠지만 fulfilled 된 상태의 프로미스에서 호출되는 콜백이고 reject는 이제 rejected라는 상태의 프로미스에서 이제 호출되는 그런 콜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동기 작업이 성공하면 리졸브를 호출하고 실패하면 리젝트를 호출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요한 건 프로미스는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를 갖고 이제 리졸브와 리젝트로 어떤 결과값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있다. 결과값으로 가지고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미스는 이제 후속 메서드가 있습니다. 비동기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후속 메서드를 통해서 그 결과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then입니다. 얘는 특이하게 두 개의 콜백 함수를 인자로 전달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on fulfilled랑 on rejected
이름을 붙이면 뭐 그런 식으로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미스가 fulfilled인 상태일 때 호출되는 콜백이고요. 두 번째는 rejected 상태일 때 호출되는 콜백입니다. 자, 두 번째 캐치는 이제 하나의 콜백 함수만 인자로 받는데요. 걔는 이제 프로미스가 rejected 상태일 때만 호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then 메소드도 캐치 메소드 then 메소드로 캐치 메소드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죠. 두 번째 콜백 함수가 이제 리젝티드 상태일 때 호출되는 콜백 함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과 동작 방식은 같습니다. 네, finally라는 이제 구성 메소드도 있는데요. 얘는 이제 상태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인데요. 이 세 개의 메소드 모두 결과값으로 프로미스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미스 체이닝이라고 이제 알고 계신 것들은 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미스는 콜렉 패턴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한 걸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미스의 에러 처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URL 비동기 함수 getPost라는 게 있고 이제 URL이 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URL을 인자로 넘겼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제 프로미스는 그 비동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상태를 봅니다. 그런데 리젝티드네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콜백 함수를 실행해서 에러를 잘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얘는 이제 then 메서드를 사용한 방식을 제가 소개를 드린 거고, 앞서 소개드린 캐치 메서드를 활용해도 똑같이 에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던 자바스크립트 딥다이브 책에서는 이런 방식을 조금 더 권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앞에 몇 개의 den이 있든 그 몇 번째 den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그 몇 번째에서 발생했든가 상관없이 모두 다 캐치 메서드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뭐 비동기 그 에러 캐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근데 상황에 따라서 둘 다 쓸 수 있을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인데요. 하나가 빠졌네요. 일단 프로미스 올, 프로미스 레이스, 올 세를드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다수의 프로미스를 다루기 위한 메소드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인데 이제 두 개가 나오네요. 올이랑 레이스가 있는데, 올은 이제 그 모든 프로미스가 fulfilled된 결과값을 담은 이터러블을 반환하는 함수고요. 레이스는 가장 먼저 fulfilled된 프로미스 처리 결과를 반환합니다. 얘네도 이제 편하게 쓰려고 나온 건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려고 올 세를드가 나온 거고, 얘는 이제 올이랑 좀 비슷하게 동작을 하죠. 그리고 n이라는 그 메서드도 있습니다. 얘는 ES2021에 도입되었고요. 얘는 레이스랑 조금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근데 그 단점이 뭐였을까요? 올과 레이스는 다수의 프로미스 중 하나의 프로미스가 리젝트가 되면은 모두 다 다 캐치로 실행 그림이 옮겨갑니다. 저는 이게 연대 책임 같더라고요. 너 뭐 좀 잘못했어? 그럼 다시 가. 다시 가서 또 실행해. 연대 책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겼어요. 요 예제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프로미스 6개 가지고 각각의 어떤 세션에서 이제 돈을 보내는 그런 함수를 그 실행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미스 5를 가지고 이 6개의 프로미스를 다 실행을 하는데, 만약에 P4에서 에러가 떴어요. 못 보냈습니다. 이러면 이제 모든 프로미스를 다시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만큼 또 리소스가 많이 들겠죠. 자, 근데 올 세를드를 쓰면은 성공한 애들은 다 이제 결과값이 잘 나옵니다. 근데 송금에 실패한 애들은 이제 그 실패했다는 것도 그냥 이제 된 메소드에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해서 그 친구만 다시 실행하도록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연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얘만 실행했어? 그럼 얘만 다시 실행.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레이스의 단점도 그 보완한 애니가 있기 때문에 올세를드와 애니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미스는 무적인가 했는데 아닙니다. 여기도 단점은 있었어요. 단점이 일단 좀 제일 잘 알려진 것만 가져와 봤어요. 저도 프로미스를 많이 다뤄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덴으로 폴백해를 탈출할 수 있는 있었어요.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모양으로 그 어떤 코드의 인덴트 레벨이 깊어지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으나 덴덴덴덴덴 해가지고 계속 내려가는 요 덴의 그 코드가 또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차지하죠. 그래서 코드 길이가 길어지고 뭔가 사람이 읽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가독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프로미스의 코드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ES8에서 async 함수와 await을 도입한 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async 펑션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함수의 앞에 async가 붙으면은 얘는 이제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함수가 되고 이제 await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await이 프로미스랑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await와 resolve된 프로미스가 만나면 .the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wait과 reject된 프로미스가 만나면 throw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미스의 then을 await이 잘 대체를 하고 있고 이제 .catch는 이제 await과 try catch와의 조합이 잘 대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then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그것보다는 코드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졌죠. 그리고 또 이제 네, 중요한 포인트가 async 함수는 프로미스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async 함수에서 return 어떤 거 하면은 이제 걔를 이제 나중에 await으로 받아오거나 이제 후속 메소드인 then을 사용해서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각 모듈의 최상단에서 await을 사용하기 위한 편법으로 얘가 이제 await은 무조건 async 펑션 안에서만 써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if라고 하죠. 즉시 실행 함수로 async 펑션을 감싼 다음에 await 해서 이제 async 펑션의 리턴 값을 받아오고 와놓고 그다음에 이제 콘솔 로그로 뭐 출력을 해보든 아니면 다른 처리를 하든 이런 식으로 어, if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ES2022에서 탑레벨 await이 나오면서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간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 async await 문법에서 네, 이 문법에서도 다수의 프로미스를 처리할 수 있는 문법이 하나 있는데요. ES2019에 도입된 for await of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수의 프로미스를 담고 있는 어떤 이터러블을 여기에 넣어두고 이제 진짜 포문처럼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for await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p는 그 프로미스로 치면 .then이 적용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sync await의 의의가 뭘까요? 가독성이 좋아지게 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비동기 코드를 조금 더 동기적으로 보이도록 한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드의 길이도 상당 부분 줄어든 게 한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좀 보시면 네, 그 프로미스 된 기반에서는 den하고 이렇게 시선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터가 일로 가네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또 den을 읽을 거면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좀 시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웨이에서는 그냥 저희가 이제 평소대로 읽는 것처럼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읽고 그래서 뭔가 동기적인 코드, 비동기 작업이라는 게 인간의 뭔가 직관이랑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네, 얘를 조금 더 동기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기 편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아봤는데 저도 자세한 내부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단서들을 몇 개 찾아볼 수는 있었어요. 일단 네, 이건 이제 크로뮴이라고 하는 그 크롬의 오픈 소스 버전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V8 엔진 내에
async await 구현 관련된 요 함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네레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미스 된 프로미스 리졸브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네. async 펑션과 await을 구현할 때는 제네레이터와 프로미스가 쓰였구나. 사실 그 모던 자바스크립트 딥다이브 책에서도 제네레이터랑 async await 섹션이 같이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제네레이터를 활용한 async 펑션 구현 예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을 해볼 수는 있겠죠. 자, 다른 단서도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드를 직접 실행 분석을 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태스크 큐와 이제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엔진이 생각할 때 어떤 태스크의 우선순위는 호출 스택이 제일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태스크 큐고 매크로 태스크 큐가 네,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현정님이 이제 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이제 그렇게 딱 들어가는 태스크들의 어떤 종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프로세스 넥스트 틱이라는 메소드나 뭐 프로미스 관련 메소드, 뭐 큐 마이크로 태스크라고 진짜 내가 마이크로 태스크에다가 어떤 적재하고 싶은 그런 작업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메소드도 있고요. 네. 이걸 근데 일일이 다 외우고 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느낀 게 마이크로 태스크는 일종의 어떤 태스크에 연관되어 있는 연결된 행동들의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매크로 태스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어떤 작업 단위에 가깝다.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이거 보시면 잘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보고 할게요. 콜스택이 먼저 비워지고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비워지고 매크로 태스크 큐가 비워집니다. 네, 이제 이걸 아셨으니 이제 코드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이제 퀴즈입니다. 이제 요 코드의 실행 결과를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스타트 앤드 프로미스 타임아웃. 스타트 앤드 프로미스 타임아웃.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스타트 앤드 프로미스 타임아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엔진의 입장에서. 자, 콘솔 로그는 콜스택에 들어가면 바로 팝돼서 나오죠. 스타트가 찍히고요. 자, set timeout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는 비동기 함수고 웹 API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이제 콘솔 로그라는 콜백을 가지고 콘솔 로그를 실행하는 요 익명 함수를 콜백으로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romise.resolve라는 요 메소드가 있는데요. 얘는 프로미스 안에서 리졸브를 호출한 것과 비슷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얘는 그냥 리졸브된 프로미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졸브된 프로미스인데 얘가 왜 리졸브됐냐라는 걸 설명하는 어떤 데이터를 같이 갖고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졸브된 프로미스니까 then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콜스택에 들어가면은 얘 따로 얘 따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얘는 이제 리졸브된 프로미스니까 얘가 콜스택에 들어가면은 then에 있는 요 콜백을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콘솔 로그는 콜스택에 들어갔다가 팝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스타트랑 엔드는 찍혔죠. 그 다음에 비동기 함수는 이제 째깍 돌아가지고 얘를 setTimeout 안에 있는 요 콜백 함수를 매크로 태스크 큐로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크로 태스크 큐에 요 함수 하나 있고 어,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요거 하나 있고 근데 아까 우선순위가 뭐였죠?
호출 스택, 마이크로 태스크 큐, 매크로 태스크 큐였죠. 그래서 얘가 먼저 그 실행이 되고 리졸브된 프로미스인데 요 데이터를 받아와서 콘솔 로그 찍으니까 얘는 이제 프로미스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크로 태스크 큐에 있는 요거를 출력하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코드 분석입니다. 예외 처리랑 관련된 건데요. 어제 그 일기 종현님과 이제 프로미스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종현님이 보여주신 예제인데 못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못 맞췄어요. 네, 여러분들은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요거는 과연 에러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입니다. 못 잡아낼 것 같죠? 네. 다른 얘기 없죠? 다른 의견 없나요? 못 잡아낼 것 같다. 잡아낼 것 같다. 잡아낸 데가 네, 동현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에러가 잡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네, 보시면은 네, 이 함수는 어떤 그 초라는 인자를 받아서 이제 프로미스를 리턴을 하는데요. 이 리졸브 리젝트 콜백이 따로 있지는 않고 요 실행문 안에 비동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동기 함수 안에서 리젝트를 호출하는 그 콜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초가 지난 후에 이걸 실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진의 입장에서 그 리젝티드 앤 웨이트 요거를 호출을 하면은 얘는 콜스택에 넘어갔다가 프로미스를 반환을 합니다. 근데 이제 set timeout 함수가 이걸 가지고 웹 API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웹 API로 넘어가면 콜스택이 비워져 있죠. 그 비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요 밑에를 읽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에러 없는데 하고 이제 얘를 건너뛰게 된 다음에 얘는 1초 뒤에 다시 요 리젝트를 호출하는 콜백 함수를 위한 어떤 콜스택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에러를 잡아낼 수 없는 네, 그런 이유를 갖고 있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promise.reject 그러니까 이 리젝트 메소드가 어, 이 프로미스 점 뒤에다가 이제 리젝트라고 한다. 그러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리젝티드 된 프로미스는 에러를 그 스로우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캐치 구문에서 잡아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다 하이라이팅 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드 분석 세 번째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고요. 네, 맞습니다. 트라이 캐치문 말고 점 캐치로 잡아내도 돼요. 네, 요건 이제 async await 코드 분석인데요. 요것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금 24분이네요. 네, 요거는 그럼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before my function, in my function, after my function, one 이렇게 나옵니다. 네, 왜 그런 거 하니? 엔진의 입장에서 얘는 이제 원이라는 함수를 그 콜스택에 이제 정보를 등록하고 요 async 펑션도 등록하고 여기부터 시작이죠. before my function 바로 팟돼서 나갑니다. my 펑션을 보는데 my 펑션은 async 펑션이네요. async 펑션에서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in my 펑션도 얘도 바로 팟돼서 나가죠. 출력되고. 근데 여기를 보는데 자, 요 원이라는 함수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안 해놨네. await이라는 키워드를 만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봤을 때 엔진이 await이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해당 async 펑션의 실행을 중지를 시키고 나머지 태스크들을 죄다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보냅니다. 그래서 네, 이 상황에서 얘는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가고 그 일단만 코드가 하나 있죠.
여기 11번을 읽으러 갑니다. 그래서 애프터 마이 펑션 바로 합돼서 나가고요. 더 읽을 게 없네? 그러면 이제 중지시켜놨던 async 펑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RES에 이 resolved promise 정보를 담고, 네, 요거를 이제 콘솔 로그로 찍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before my function, in, after one 이런 순서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await 키워드를 만나면은 async 함수의 동작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중지된 시점에서 async 펑션의 남은 태스크들은 원래 이제 콜스택에 있었는데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제도 이동합니다. 네, 그 읽다만 코드가 있으면은 실행 흐름은 그 해당 async 펑션을 벗어나서 이제 그 코드를 다시 읽어요.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저도 그냥 처음에 블로그를 보고 그냥 끄덕끄덕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역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좀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VS 코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아까 나왔던 그 예제죠. 이제 하나씩 옆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봤고요. 자, 여기에 VS 코드에는 디버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노드 버전에 따라서 그 이렇게 디버그 모드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거 어떻게 내릴 수 있네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함수 라인별로 어떤 함수를 실행할 때까지 그 실행 흐름을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한 라인씩 시켜보면은 원 하고 이제 넘어가서 콘솔 로그 찍고 마이 펑션을 보는데 마이 펑션 안에서 콘솔 로그도 실행하고요. 이제 여기 원 함수를 실행하는 어웨이 키워드 하다가 방금 여기로 넘어갔죠. 어웨이 키워드를 만나서 여기서 탈출해서 여기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네, 콘솔 로그 딱 찍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읽을 게 없으니까 돌아와서 여기를 실행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콜스택 상황에서 프로세스 틱 앤 리젝션이라는 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은 그 자바스크립트 안에 이제 태스크 큐라는 소스 안에 요 run 마이크로 태스크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요 콘솔 로그는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있는 걸 실행한 거구나. 콜스택 그러니까 마이크로 태스크 큐의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얘는 이제 run 마이크로 태스크 마이크로 태스크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행하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있던 녀석이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해 봤고요. 네. 디버깅 그 보드에서 이제 폴스택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네, 그렇게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 V8 블로그 글을 읽다가 오류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요 await 버그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근데 맞아요. 제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행동이 직관적이긴 하나 이게 그 스펙에 따르면은 맞는 행동이 아니다. 이거 버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보니까 노드 10 버전에서는 이 버그가 고쳐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지 않나? 그래서 다시 또 이거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얘도 이제 엔진의 입장에서 얘를 읽고요. P에다가 리졸브된 프로미스를 반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익명 함수를 즉시 실행합니다. 얘는 즉시 실행 함수죠. 즉시 실행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await을 만나기 때문에 실행 흐름이 끊기고 요 5번 라인이 있는 요거를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이동시켜요. 그리고 탈출해서 p.den을 그 호출하는데 요 den도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해당 콜백 함수를 이동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가고 요 밑에도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가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after await, tick A, tick B 순서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Q는 P4니까 분명 이 순서로 실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노드의 현재 LTS 버전은 18 버전이에요. 18 버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지? 검증하러 가봅시다. 빨리 검증할게요. 네.
요거 아니고, 네, 요거죠. 요건데, 요 빨간 점 찍는 게 좀 귀찮긴 한데, 네. 얘를 이제 다시 런 시켜보면은, 자, 노드.js 선택하고요. 제가 그때 하이라이트 했던 거랑 그대로 갑니다. async 펑션 실행하는데 await 만났으니까 탈출. den을 그 den에서 den을 호출해 실행하니까 여기는 콜백을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보내고 얘도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보내고. 네, 그럼 지금 after await tick A, tick B 이 순서로 들어갔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얘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서 실행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async 펑션은 끝이 났습니다. 더 남아있는 태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 den에 있는 요 콜백 함수도 네, run 마이크로 태스크 큐로 실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이크로 태스크 run 마이크로 태스크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나 해가지고 이제 10 버전으로 바꾼 게 아니라 네, 10 버전에서는 고쳐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10 버전으로 바꿔놓고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말한 것처럼 tick A, tick B, after await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이상하다. 이 다음 버전의 LTS가 12 버전이거든요. NVM use 12. 이게 다음 LTS예요. 자, 이걸로 바꿔놓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after await tick A, tick B. 보이시나요? 네. NVM use 11 해서 11 버전으로 바꿔놓고 다시 돌리면 아직 안 고쳤어요. 제 생각에 이거를 10 버전에서 버그라고 해서 고쳐놨다가 아니네, 버그 아니었네 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12 버전에서 다시 고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놓고 지금 블로그 글은 안 고친 거예요. 그 블로그 글 쓴 사람이 지금 그 팀에서 퇴사해가지고 안 고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이메일 보내볼 거고요. 네. 비하인드는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참고 자료는 잘려서 제가 따로 공유 드릴게요.